그래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적 발표하는 걸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장 시작했는데 체크를 좀 해볼게요. 현재 다우지수가 0.01%, 나스닥이 0.36%, S&P 500이 0.27% 하락 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시장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다우지수는 41,800포인트를 지지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의 경우는 18,800포인트만 지지가 나오면 괜찮다라는. 그 다음에 S&P 500 역시 5,860, 20? 뭐 이 정도. 5,840포인트네요. 여기만 지지가 나오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리포트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트라이리엇 리서치가 S&P 500의 상승 대비 하락 위험 비율이 그다지 매력적이 않다. 실적 전망이 특히 불안정하다라는 점이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3분기 기준 전년 대비 이익 영업 증가율이 중앙감이 4.7이었대요. 2024년에는 7.2%로 장기 평균을 웃돌았고 2025년 3분기 예상치도 7%로 제시되어 있는데 최근 100년 내 최대 규모 관세 시행 이후에 6개월 지연된 효과가 반영할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평균보다 훨씬 까다로운 비교 환경임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성장 기대치라고 평가를 한 거죠. 기대치라고 평가를 했죠. 아메리프라이즈는 투자자들은 불과 몇 주 만에 절반 비어있는 잔에서 절반 찬 잔 관점으로 급격히 돌아섰고 이로 인해서 4월 초에 형성되었던 투자 기회들이 빠르게 소멸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리모스 인베스트먼트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나치게 비관적이며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관세 정책을 포함을 해서 광범위한 경기 부양 흐름의 확산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캐너코드 제뉴이티는 이제 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주시하며 박스권 흐름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이 추가로 상승할 여지는 크지 않다면서 7월 관세 유예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은행주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무디스는 미국 국채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 후속 조치로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은행 일부 부문에 대한 예금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등급 조정으로 해당 은행들의 예금 등급은 AA1에서 AA2로 낮아졌고요. 이는 무디스 등급 체계상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뉴욕 멜론, JP모건, 스테이트 스트리트, 웰스파고 등 일부 자회사 및 지점에 대한 장기 거래 상대방 위험 등급도 AA2로 강등되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JP모건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일부 부문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 위험 평가도 AA1에서 AA2로 하향 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트라이 베리에이트 리서치에서는요.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성장이 제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시 투자 매력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의 상승 여력과 하락 리스크를 비교를 했을 때
현재의 S&P 500 지수는 매력적이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기업들의 실적 펀더멘털이 취약하다라는 것도 악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이미 다이먼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뉴욕에서 열린 연례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사람들은 지금 관세의 실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시장도 10%가 빠졌다가 그만큼 반등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강조를 했고요.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과 재정 적자 확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S&P 기업들의 이익 둔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발언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름이 뭐 비슷하다 보니까 뭐 이 내용은 말씀을 해드렸던 거죠. 요거는 좀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얘기예요. UBS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메모를 통해서 최근 미국 주식의 랠리와 무디스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주식 비중을 계속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세 이후 우리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매력적인 평가를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지만 뭐 현재의 중립 의견은 비관적 전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미국 주식에 대해서 전략적 비중 확대를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AI 중심의 구조적인 수익 성장 흐름이 확인되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주식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정보 기술, IT죠. 헬스케어, 유틸리티 부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M7 관련주를 이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미선물이 약세네요. 그렇죠? 미선물이 약세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 S&P 500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M7 관련주 중에서 엔비디아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이 내용도 삭제를 좀 할게요. 어제 내용이니까. 자, 일단은 에버코어는 애플의 구글로부터 받는 연간 200억에서 240억 달러 규모의 검색 엔진 배치 대금과 미국 앱 개발자들에게 부과되는 약 70억 달러 규모의 앱스토어 수수료가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중단될 경우 애플 주당 순이익의 20%가 위협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 법무부는 구글과 애플 간의 미국 내 검색 엔진 배치 계약을 불법으로 판단을 해서 이를 금지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계약 전체를 종료할 위험도 존재를 하고 캘리포니아 판사의 판결로 인해서 애플의 앱스토어 외부 결제 수단 허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과하는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위기에도 처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결과가 예상만큼 엄격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미 법무부의 판결이 긴급 신청을 제출을 했고요.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긍정적인 뉴스도 나왔고요. 부정적인 뉴스도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나스닥이 낙폭을 좀 줄이고 있죠. 그리고 S&P 500은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뭐 지금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5월 19일 기준으로 나온 거고요. 5월 20일 기준으로는 S&P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나스닥은 지금 0.33%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160달러로 유지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컴퓨텍스 키노트에서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깜짝 발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NVLink 퓨전으로서 이는 기존의 인터커넥터 기술을 확장한 새로운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술은 맞춤형 에이징이나 비엔비디아, CPU 등 더 넓은 생태계와의 연동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밑에 보시게 되면 AI 서버 플랫폼 경쟁 반도체 기업들에게 개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커넥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다양한 아키텍처와 사용 환경에 대해서 확대 적용을 하게 되면서 멀티벤더 시스템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AI 인프라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 말고도 악재적인 뉴스가 뭘 얘기를 했냐면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자사의 H20 칩의 중국 판매가 제한되면서 예상보다 큰 매출이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로 인해서 지금 손실이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100억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그것보다 큰 폭으로 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GitHub 코파일럿 에이전트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를 했는데 이 인공지능 비서는요, 버그 수정이나 코드 제작성과 같은 특정 작업을 처리를 하고요. 개발자는 GitHub를 통해서 에이전트의 작업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GitHub는 수정과 관련된 다음 소스 코드를 기존 파일에 추가할 수 있도록 돕는데 코파일럿의 사용자 수가 1,5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선도하는 지위에 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강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480달러에서 5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번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자신감, 그 전략이 재차 강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위에 있으니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젠 AI 초기 도입 신호는 매우 긍정적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개발자 플랫폼에서 선도적인주의를 바탕으로 방대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화되고 상호 연결성을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중심으로 아주레이 플랫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사용이 확대가 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이용도 다방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오늘 뉴스는 안 나왔고요. 알파벳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에버코어가 애플의 법정 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내용은 위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과 목표 주가를 250달러로 유지를 했는데 애플이 사파리 브라우저 기본 검색 엔진으로서 구글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알파벳으로부터 연 200억에서 240달러를 수령하고 있죠. 이 중에 50%가 미국 사업 기반인데 법무부의 소송으로 인해서 수입 리스크에 처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청문회를 통해서 젠 AI 챗봇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애플 사파리에서 구글 검색 이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알파벳에서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오늘 상승하는 이유는 중국 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한 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상장한 지 거의 15년이 지난 지금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사업 가치를 정당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월마트는 미국의 대형 은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엔비디아는 뭐 우리 AI GPU 이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를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할 거냐, 자동차 회사로 볼 거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에너지 저장 사업이 현재 테슬라의 하드웨어 부분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높은 마진을 기록 중이라고 분석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 에너지 부분의 가치를 주당 67달러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으로 보시게 되면 80달러에서 100달러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해서 기본 시나리오나 낙관적인 시나리오 어디에도 밸류에이션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걸 지금 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공시가 부족하거나 아예 공시가 되지 않았거나 아직 상업화되지 않은 사업을 기반으로 포함을 하게 되면 뭐 1조 10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앨런 머스크 자체도 우리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죠. 그래서 사업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중국의 테슬라 차량 보험 등록이 11,130건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주죠. 5월 첫째 주 약 3,100건에서 260%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쪽에서 테슬라 자동차가 팔리고 있어서 이 부분이 호재가 되게 되면서 2%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고요. 이제부터는 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어제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해드리지만 이 리포트를 혹은 뉴스를 파악을 하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향후에 올라갈 만한 관심 종목을 찾는 데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체크가 안 된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일단은 알리바바가 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실적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컨센서스가 나오지는 않아요. 컨센서스는 나오지 않은데 어제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를 했지만 시장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알리바바와 애플의 인공지능 협력 계획이 미국 정부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는데 뉴욕타임즈는 지난 17일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뭐 소식통을 인용한 것도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의 알리바바 AI 기술 도입 계획에 대해서 데이터 보호와 검열 문제를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임 메디슨 이게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서 직원 25% 감소하고 CEO 교체를 한다라는 건 주가가 그만큼 밀렸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딱히 관심이 가지는 않는데 일단은 뭐 매출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1200만 달러. EPS는 적자가 지속이 될 거고요. 이번 사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의 25%를 감원을 하고요. CEO를 교체를 합니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만성, 유가족성 질환 관련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낮추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2027년까지 운영비용과 현금 소모를 약 5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 조직 개편과 함께 기존의 CEO였던 키스 고테스티너 CEO 그리고 이사직에서 물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경우는 다이먼 CEO가 지금 은퇴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결정을 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어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팔란티어는 역시 뭐 고평가 논란이 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 위성통신 기업 길라트 세떨라이트 네트워크 주가의 흐름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적자 전환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오늘 일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뭐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한다라고는 하면서 향후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남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EPS 기준으로 보게 되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은 지금 1억 달러가 예상치였는데 그보다 낮았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 전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0.06달러 정도 적자면 0.44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작년 실적보다는 안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모르지만 2분기에 실적이 뭐 잘 나오거나 3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면 또 바뀔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적자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 11센트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11센트를 빼야 돼요. 여기에서. 근데 11센트만 빼는 게 아니라 0.06달러 정도를 지금 시장에서는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17달러를 제외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줄어든다라는 얘기고요.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라는 건 주가는 오늘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길라트 세터라이트 네트워크는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라는 거, 관심 종목에 조차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짐 인티그레이티드 shipping 서비스 실적을 웃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제 급등이 나온 후 오늘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2022년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속 확인을 해봐야겠죠. 순이익이 급감을 하네요. 급감. 2022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순이익이 46억 1,900만 달러였어요. 그러면서 90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2023년에 적자였고요. 2024년에 턴하는 모습인데 2025년에는 다시 실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전력회사 TXNM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게 되면 주가가 사상 최대치를 기억을 하네요. 블랙스톤 인프라스트럭처에 인수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급감을 한 거고요. 블랙스톤은 TXNM 에너지를 부채 포함해서 115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수 가격은 61.25달러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TXNM 신주 800만 유를 주당 50달러에 사들여서 4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 주식을 좀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 적정 가치가 지금 56달러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스앤 바디웍스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요. 주가가 어떻게 될지, 주가는 뭐 바닥이긴 한데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겠죠. 실적은 2024년 대비해서 떨어지고요. 2026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2025년, 2026년에 주가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4달러 부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11%면 30% 정도 수익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리얼티. 주가가 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얘기를 한 거는 삭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확대,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결정력 우위 등으로 디지털 리얼티는 시장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결국 2025년이 이 부문에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주가 자체가 워낙 높으니까 뭐 딱히 할 말은 없는데요. 실적은 약세가 이어지네요. 그래서 디지털 리얼티의 탄탄한 수주 파이프라인과 AI 트레이닝 인프라에 대한 높은 노출 수준에 주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해서 월가에서는 총 25곳이 디지털 리얼티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놨는데 5곳이 강력 매수, 14곳이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평균 목표가가 185.38달러죠. 거의 다 왔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리제네논 파마슈티컬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데요. 하락해 있어도 거의 600달러면 굉장히 비싼 거죠. 실적은 좀 떨어지네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질 만한 실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25% 정도 약세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의 경우는 거의 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너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로는요, 파산 절차에 들어간 유전체 분석 기업 23 엔드미 핵심 자산을 2억 5,6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밝혔는데, 인수 대상은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 헬스케어 및 연구사업부, 관련 바이오뱅크 등이다. 거래는 법원 및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서 2025년 3분기 내에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인수를 통해서요 리제네논은 방대한 유전 정보를 자사 유전자 기반 신약 개발을 통합할 계획이다고 얘기를 했고요. DNA 기반의 치료제 개발의 선도 기업으로서 뭐 23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23 엔드미 측도 유전학 전문성과 연구 역량은 당세 고객과 미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오늘 얘기를 좀 했는데 뭐 굉장히 뭐 좋아진다 이런 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리걸줌 9.5달러인데 실적은 줄어드네요. 2분기도 안 좋고
자, 문화적, 비즈니스적 변화를 겪고 있고 이는 장기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11달러에서 12달러로 높였습니다. 최근 리걸줌 경영진과 비공개한 로드쇼를 통해서 회사의 향후 전략을 논의한 결과 리걸줌이 2026년 이후 가속적인 매출 성장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을 뛰어넘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6년에 매출 성장률에 대한 월가의 예상치는 7%인데 올해는 2%포인트 개선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 성장성에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많이 올라가면 50% 정도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정말 많이 올라가게 되면 11달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쉐이크쉑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많이 높네요. 그렇죠?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쉐이크쉑은 원재료를 미국에서 조달을 해온대요. 그래서 관세 압력으로 하락했지만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4월 달에 지금 뭐 90달러 초반 정도를 제가 관심 종목으로 잡아놨던 거죠. 분할로 매수해라. 그런데 지금 116달러면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경쟁이 치열한 버거 시장에서 카테고리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한 점과 레스토랑 소비가 어려운 환경에서 멀티플 확장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진 개선 효과도 정점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45개에서 50개 정도의 신규 오픈 매장을 계획 중이고요. 디지털 혁신과 신메뉴 출시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낮으면 뭐 관심이 좀 가겠는데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바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올라가네요.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조정을 좀 받아주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은 이전의 저점이었죠. 그리고 횡보를 좀 하다가 패턴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패턴으로 이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조정은 70달러 혹은 69.5달러까지 조정받은 후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베스트바이의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그래도 2025년, 2026년 이렇게 보게 되면 2025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떨어지겠네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작년 그 7월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셔도 순이익이 거의 뭐 1000만 달러 정도 약세죠. 그럼 2025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UBS는 베스트바이를 중국 수입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로 인해서 수입 기업으로 언급하게 되면서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뭐 일부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유리한 관세 환경과 매출 모멘텀이 주가를 지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 수입품에 대한 30% 기본 관세와 일부 전자제품에 대한 낮은 세율은 베스트바이가 재고 관리와 가격 조정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 소매업체들이 지금 약세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업종별로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의류, 신발, 침구류 등을 취급하는 이른바 소프트라인 소매업체들이
매장의 문을 빠르게 닫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폐업 비율이 전년 동월 대비 4.8%로서 지난해 12월 2.7%보다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들의 폐점 가속도는 단순히 온라인 쇼핑 수요 확산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올 1분기에 TJX나 벌링턴 스토어 등 오프라인에서도 할인 업체들의 경우는 오히려 매장 수를 4% 이상 늘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가 전략을 내세운 효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TJX나 벌링턴 스토어스를 확인해 보게 되면요, 주가는 계속 가네요. 벌링턴 스토어스 높네요. 향후 관세 이슈가 소매업체들의 격차를 더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덱스는 어제 오늘 한 8시 정도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페덱스는 주가 낮은 상태겠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물류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실적도 낮아지는 모습이고, 다만 2분기 실적은 일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MO 캐피탈이 페덱스의 수익성 구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의 매크로 여건이 충분한 수요를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마켓 퍼폼을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275달러에서 26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페덱스 영업 구조에서 B2B 화물 비중이 높고요. 강력한 비용 절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페덱스의 수요 회복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특히 유리한 입지에 있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수요 여건이 결코 우수하다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크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페덱스의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일부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다시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플릭스는 폭스 비즈니스 서세미 스트리트라는 게 있나 봐요. 거기에서 넷플릭스 글로벌 사용자들을 위해서 재구성된 새로운 56번째 시즌과 과거 에피소드 90시간 분량을 공개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모르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쭉 이제 올라가 볼게요. 여기까지는 어제 나온 뉴스였어요. 어제 나온 뉴스였기.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뉴스.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다, 어제 나온 뉴스다, 기준을 잡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은데, 기준을 좀 잡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 상황을 먼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낙폭을 더 키우고 있고요. S&P 500은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지지는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다라고 하면 시장이 깨진다라기보다는 어제 주가 하락 출발을 하고 매수가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1%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가 올라가다가 음봉 전환이 되었습니다. 오늘 AI 좋지 않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잉은 오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고요. 중국 ADR 좀 이따가 이것도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관련주 어제 나왔던 아까 나왔던 얘기였거든요.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암호화폐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금 관련주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에너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중에서 도미니아 에너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이슈가 나온 거는 없어요. 이슈가 나온 거는 없고 유틸리티 쪽에서 오클로와 뉴스케일 파워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라늄 에너지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IRA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주들이 약세를 좀 이어갔는데 오늘 뭐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건지 일단은 태양광 쪽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보게 되면 노보노디스크가 3%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나이티드 헬스도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좀 이따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봉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소매유통은 달러 제너럴이나 달러트리 이게 저가형 소매 업체들은 괜찮아 보여요. 자, 그다음에 음식료 강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양자암호가 갭상승 했는데 하락 다 전환했습니다. D웨이브 퀀텀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6세대 양자 시스템 출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드론 관련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실적주죠. 베리모빌리티, 도미니언 에너지, 노보노디스크, 그 다음에 화이자, 셀시어스 홀딩스, 퍼스트 솔라, 추이, 뭐 울버린. 근데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는 없고요. 오늘 시장이 뭐 좋지 않네요. 그쵸?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오늘 나왔던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까지 파악해 볼게요. 원래 블록이 SQ였는데 사명이 티커가 XYG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주가 차트가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상하게. 자, 울프리서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의 2025년 주가 낙폭이 컸는데 성장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70달러에서 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2024년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2025년에 고점 대비, 그러니까 작년 대비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작년에 2024년 4분기 실적이 대부분의 매출을 좀 차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1분기에 실적이 박살이 났고요. 2, 3분기에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거죠. 그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급락이 나왔고 지금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가 SQ로 했을 때가 뭐 추정치를 구하기에는 더 쉬운데 지금은 목표가를 구하기가 차트적으로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블록의 지난 두 분기 실적 발표는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약화시켰대요. 그래서 연초 대비 30% 이상 하락을 했는데 블록의 가치 창출 전략은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최근의 성장 지표들은 점유율 확대 및 주가 배수 확대 전망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자사주 매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울프리서치도 역시 이러한 의견에 동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GM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 수출사업부서 직원들과 딜러들에게 회사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차량 출하를 중단할 것으로 알렸습니다. GM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프리미엄 차량을 현지 법인인 더 듀란트 길드를 통해서 수출해 왔는데 해당 법인 판매량은 GM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전체 물량의 0.1% 미만에 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 뭐 큰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고요.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종목은요. 이거 몇 개가 좀 혼재되어 있어요. 몇 개가 혼재되어 있는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세 부담이 다시 커질 경우에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을 제공하는 유통업체들이 투자 매력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스트코, 아이고, 홀세일, 그 다음에 월마트, 엘프뷰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BJS 홀세일의 경우 주가 굉장히 높고요. 월마트도 주가 굉장히 높아요. 월마트도 주가 높습니다. 코스트코도 주가 높아요. 코스트코도 주가 높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게 아이고 참 엘프뷰티예요. 예전에 실적이 미친 듯이 좋아졌는데 아마 수정이 좀 됐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보시게 되면 2025년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죠. 1, 2분기 실적은 좋아지는데 불구하고 순이익은 떨어집니다만 EPS가 올라가는 거죠. EPS가 올라간다라는 건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얘기겠죠. 코스트코는 보석부터 TV, 뷰티 제품까지 전반적인 일반 상품 판매가 활발하고 특히 고품질의 PB 제품인 커클랜드 식품이 강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JS 홀세일 클럽 홀딩스의 경우는 매장 확장 가능성과 식료품 품목이 폭넓은 구성을 고려했을 때 코스코 대비 성장 여력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 생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와 낮은 관세 노출 덕분에 불확실성 속 투자 피난처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123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이 투자증급은 밸류에이션 부담 등으로 인해서 중립으로 유지를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월마트는 아이패드, 버버리 향수, 중고 에르메스까지 구입이 가능하며 일상 최저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엘프뷰티는 뷰티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일부 필수 소비재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 전가가 가능하다면서 원가 비중이 낮고 마케팅 비중이 뭐 높은 구조라서 관세 영역에서는 뭐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엘프뷰티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상승을 했던 이유를 확인해 보게 되면 요즘에 미국 아기들도 화장품을 쓴다는 얘기인 거죠. 그것 때문에 엘프뷰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실적이 엄청 좋아졌어요. 2022년에 2200만 달러에서 3배 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2024년에도 주가가 62달러에서 128달러로 올라갔으면 2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24달러까지 올라간 건데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단기 고점에 대한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던 거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실적이 그 정도 안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 이런 뉴스 때문인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항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이전 고점까지는 못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150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어 주가 굉장히 높아요. 어제도 확인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CT는 디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보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450달러에서 5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고출력 중고 트랙터가 재고가 증가하고 있고 새 기계 가격 역시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서 투자 의견을 보유로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표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렸죠. 자, 그 다음에 원 리조츠 이 뉴욕의 카지노 게임 라이선스 입찰을 중단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하탄의 통합 카지노 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관련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도 더 있었는데 뉴욕시 카지노 게임 라이선스 입찰을 포기하는 회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실적을 변경을 하게 되면서 델타 에어라이언스나 유나이티드 에어라이언스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델타 에어라이언스가 실적이 훨씬 좋죠. 그러니까 성장폭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도 그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어제 차트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주가는 다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지금 턴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델타 에어라이언스의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올해 조금 올라가네요. 근데 2분기 실적이 거의 5배 상승을 하고 있죠. 5.5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이언스를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것도 비슷하게 올라가기는 하죠. 차트상으로는. 근데 실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2분기가 5배 정도 성장을 하는데 순이익이 이거는 4배 성장합니다. 4배 아니죠. 3배죠. 그래서 성장성으로 보게 되면 델타 에어라이언스가 훨씬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라마운트 글로벌 산하 CBS 뉴스에 CEO가 전격 사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스 사업부와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지배주주인 샤리 레드스톤 간의 갈등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AMD의 사업부 하나를 매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 내용은 예견되어 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을 오늘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실적 잠깐 볼게요. 실적은 계속 좋아지죠. 근데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순이익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러면 한번 팔았다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팔았다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갑자기 이거 관세 때문이죠. 관세 때문. 3분기부터 좋아진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지금 AMD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아지고 연간 실적은 지금 32억 8천만 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작년 대비 2배가 성장이 되는데 3분기에 이거 중국에 못 팔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야, 흑전 최대 급증이라고 적어놔야겠네요. 2분기 실적이 지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GT 시스템즈의 서버 제조 사업부를 전자기기 위탁 생산 업체인 세너미나에 매각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번 거래는 현금 22억 5천만 달러와 현금 지분 혼합 형태의 프리미엄 3억 달러, 향후 3년간의 성과에 따라서 최대 4억 5천만 달러의 조건부 지급액으로 구성된 총 30억 달러 규모의 현금 및 주식 혼합체래요. 그래서 2025년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래 이후에도 AMD는 GT 시스템즈의 렉스케일 AI 솔루션 설계 사업에 대한 통지권을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지금 2번 들어와 있네요. 지금 예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2024년 8월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전문업체 TG 시스템을 49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추후에 불이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견되었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프트도 어제 제가 본 종목이죠. 주가가 더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2분기부터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프트 포함이 되어 있네요. 현재는 1.97%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적 자체는 2분기, 3분기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2분기에 순이익이 5배 정도 좋아지는 거죠. 순이익이 5배. 그 다음에 US 스틸의 경우는 일본 제철이 US 스틸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조차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 거부를 좀 했죠. 일본 제철이 2028년까지 미국 내에 1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후 추가로 30억 달러를 더 투자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US 스틸이 1분기 말 기준 보유한 자산 총액에 견줄 수 있는 거액으로서 시설 현대화, 철강 생산 확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릴까요?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네요. 어제부터 테이크투 인터랙티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은데 주가 상당히 높아요. 주가 상당히 높아서 이거는 빠르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210달러에서 26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웨드부시 역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253달러에서 269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레이몬드 제임스 역시 투자 의견 아웃퍼폼 유지, 목표 주가를 240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D.A. 데이비슨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를 250달러에서 27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도비도 실적이 좋아요. 근데 어도비가 어제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제품 가격 인상을 하겠다. 인상을 하게 되면 매출 늘어나지 않니? 그래서 목표 주가 올라갈 거야.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한 번씩은 다 체크를 하겠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델 실적이 좋아요. 델 실적 좋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근데 주가 제가 85달러 부근부터 좋다 이거 올라가면 100% 수익은 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115달러 부근에서 179달러면 50% 정도 이제 절반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좋죠. 다만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되면 조정을 받아야 되고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100달러까지 조정받으면 매수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딕스 스포팅 굿즈 이거 지난주부터 이슈가 계속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달라갖고 인수 가격이 높네. 뭐 딕스 스포팅 굿즈가 원래 하는 사업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왜 매수를 했니? 그런데 어제부터 얘기가 나온 거. 중장기적으로 너무 좋아져.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얘기.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버도 뭐 주가가 꽤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인스에서 경영진의 성장세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92달러에서 10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이 내용은 그냥 넘어갈게요. 주가가 워낙 높으니까 제 관심 종목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울프리서치에서 뭐 투자자들의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부문 이익률 향상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501달러에서 39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수 타이밍은 있어요. 근데 먹을 거는 많이 없다. 그리고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보잉은 번스타인에 대한 얘기가 좀 리포트가 나왔는데, 보잉 뭐 이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 납품하다가 뭐 다른 데 먼저 납품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때문에 다시 보잉의 비행기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흑자 전환됐네요. 3분기부터 실적 좋아진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보잉은 포함을 해놔야 될 것 같네요. 이게 그 전까지는 그냥 단순 흑자 전환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흑자 전환하면서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할 가능성이 있고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포함을 좀 해놨고요. 3분기로. 그 다음에 홈디포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이 좋지 않으면 그다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주가도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쪽에 관세 문제가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세 문제가 일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로스캐피탈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는데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술 만드는 회사죠.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데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최악의 단계를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실적 발표가 좀 나오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맥주 시장의 실적 부진은 최악의 단계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맥주 기업들의 성장세 둔화 및 성장 전망 하향 조정이 두드러졌지만 맥주 사업이 가장 저조했던 것은 2월의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월 실적까지 적자가 기록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5월부터는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포함이 돼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는데 종목들이 너무 많아갖고 찾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를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 포함을 해봐야겠죠. 어제가 5월 19일이었으니까 STG 4월 11일 그러면 4월 10일 날 포함을 한 거고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확인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스코, 월마트, 델타 에어라이언스 타산업 주요 기업들의 실적 내역을 통해서 맥주 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들이 2월 달에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중국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승을 하고 있죠.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서 톤화 완화 정책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4대 국유 상업은행은
1년 정기예금 금리를 0.95%로 고시를 하게 되면서 사상 첫 0% 금리를 시대를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반등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머 스포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머 스포츠의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굉장히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종목 같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종목. 아, 주가는 굉장히 높네요. 아, 좋아질만 했네요. 근데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안 좋아지네요. 2분기 실적이. 주가 뭐 이렇게 높은데 볼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버코어에서 얘기한 게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에버코어 ISI는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로 상향 조정을 했고 목표 주가를 17달러에서 22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휴렛패커드의 리스크 대비 보상 구조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구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승 시 주가가 25달러에서 30달러까지 이를 수 있고 하락할 경우 15달러에서 16달러로 방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5달러면 이전 고점 부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은 좀 떨어지네요. 22달러 봅니다. 이러면 22달러. 4월달 실적이 안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16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연간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행동펀드 쪽에서 지분을 인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4월 10억 달러 규모의 지분 매입을 하게 되면서 주주가치 제고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대비해서 지금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자, 휴렛패커드의 향후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미국 법무부가 휴렛패커드의 주니퍼 네트워크스 인수를 승인할 경우 첫 해부터 두 자릿수 EPS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휴렛패커드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인텔리전스 엣지 부문의 비용 최적화와 마진 개선을 통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릴 경우 주가가 31달러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다 예상이죠.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인수 실패 후에 특별한 변화 없이 현상 유지에 머무를 경우 15에서 16달러 수준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은 휴렛패커드가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부문에서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도입할 경우 30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니 AI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요거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몽고DB 로켓피탈에서 아틀라스 플랫폼의 시장 도입 가능성이 강력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보수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 내용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D-Wave 퀀텀은 이번 어드밴테이지 2 시스템을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 립을 통해서 먼저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드밴테이지 2는 지난 2020년 9월에 출시된 기존 어드밴테이지 시스템의 후속 모델로서 더 높은 큐비트 연결성과 향상된 에너지 효율을 특징으로 하고, 실제 기기에 현장 배치하기 위해서는 뭐 수년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모건 스탠리 정리를 좀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모건 스탠리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 내용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일론 머스크는 향후 5년간 테슬라를 이끌 것이다라고 확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지에서 이제 뭐 잘리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이고, 정치 후원 지출도 훨씬 줄일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카타르 경제 포럼 화상연설을 통해서 이같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테슬라와 스페이스X CEO인 머스크가 정부 지출 축소를 지향하는 도지 프로젝트의 수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을 위해서 3조 4천억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뭐 지출할 생각 없다,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나왔던 뉴스를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다 했습니다. 요즘에 자꾸 말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추구하던 게 원래 그냥 일하는데 실적 좋아지면, 이거 실적 좋아져요. 좋아지는 거 확인해 보셨죠? 그리고선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말이 많아집니다. 큰일이에요, 큰일. 큰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시장 한번 더 볼까요?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다우지수 지지는 나오고 있어요. 지지는 나오고 있고, 맵 테슬라, 저는 사실은 수치도 중요하죠.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거 보는 수치도 중요한데, 저는 색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색깔이. 하락 출발을 어제 다우지수를 포함한 3대 지수가 하락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한국 쪽에도 양봉이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음봉이 갭상승을 하고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건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장에서도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색깔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색깔이 더 중요해요. 음,
메타, 클라우드 플레이어, 트레이드 데스크, 마벨이 안 좋네 오늘. 파퍼시픽은 괜찮고, SMG가 저항이네. 시저스는 추가 매수 타이밍에 살짝 나온 것 같고요. 울버린, 엘프뷰티도 저항 돌파를 했습니다. 시저스가 오늘 바닥이면 접근해 볼 만 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업종별로 확인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11시 46분이잖아요. 11시 46분이면 장 시작한 지 1시간 지난 거거든요. 1시간? 그러면 그냥 제 예상은 1시간의 거래 비율이 그냥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20%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 이게 뭐 더 정확하게 시간대별로 거래량을 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0%가 적당하지 않을까. 뭐 조금 더 본다라고 한다면 25% 정도? 근데 오늘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가 확인이 안 돼 갖고. 그런데 우리는 11시 반에 25% 기준을 좀 잡아 봅시다. 25% 기준을 잡아 볼게요. 그게 아니면 지금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20일 이동평균선을 뛰어넘는 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D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뛰어넘었잖아요. D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되었다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20일 이평이 한 달이에요, 한 달. 이 한 달 평균 거래량을 뛰어넘으면 보던지, 아니면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거래량이 25% 정도가 동반된 거를 체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켜놓을게요. 오늘은 좀 늦게 잘 것 같아요. 야, 또 뉴스가 나왔네.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가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체 투자 심리 지표인 글로벌 주식 위험에서 호감 지표가 4월 초에 극단적인 수준에서 현재 중립까지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우리가 만든 건데 우리가 만든 게 이랬어. 할 말이 없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내일은 이거를 제외한 내용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또 뉴스가 3시 넘어서 뉴스가 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정리가 싹 된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일단은 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